절박하죠. 지금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럼요. 예. 특사라도 좀 보내가지고 말이죠. 어? 예, 그러니까. 안 되면 옛날에 한진 장군처럼 바짓가리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정치 분야라든가 뭐 정치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서 협력이 더 잘 이루어졌다면은 아마 안녕하십니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조현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대만에서 무관, 중국에서 무관, 이렇게 양안 관계의 양측에 있는 두 나라를 모두 경험을 하신 분인데 또 많은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죠. 그 우리는 달마대사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92년도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어요. 네네. 우리 우방국이 된다 생각하니까 아주 가슴이 뛰었던 시절이 있었죠. 중공이었죠. 중공. 무시무시했어요. 세계 질서 변환기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중국과 한국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네네. 한번 해고해 주시면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말 북방 정책의 성과로 러시아 동구권 및 중국과의 수교가 아주 그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네. 그렇죠. 그래서 1992년 8월 24일 역사적인 한중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수교 30주년이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평가하면 경제 무역 분야에서는 아주 화려하고 눈부신 성과가 있었으나 기타 방면에서는 빈약했다. 맞아요. 이게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예. 그래서 중국을 부정하고는 경제가 성립할 수 없는 관계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의존성이 높았는데 정치적으로는 또 네네. 끊임없이 갈등을 반복하고 다시 치유하고 또 다시 갈등하고 하는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겉으로는 뭐 지금 우리 양국이 중국 특히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용어 선정을 잘합니다. 용어 혼란 전술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정말 용어를 잘 만듭니다. 중국이 이 설정한 게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예요. 협력 안 할 곳이 없는 거군요. 전면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함께 가야 돼 동반자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제 무역 분야 이외에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게 전면적이 아니고 경제 무역 분야에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하면은 그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 양국의 어떤 정치 체제의 차이 또는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 문제 또 민족 문제 또 영토 문제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협력을 이루고 관계가 더 공고해지고 정말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아직도 한계가 많다. 네. 지금은 다시 사드 사태 이후로 거의 한마디로 양국 관계는 아직 질곡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더없이 가까운 관계, 상호 의존성은 높아갔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14억 2,600만 제가 가진 통계로는 그 정도를 정점을 찍고 인구가 지금 감소세로 돌아섰고 경제 역시 이 둔화 국면으로 지금 가서 중국발 리스크가 온 세계는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 부채는 급등하고 또 고령화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 아름다운 고도 성장 시기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지금의 이런 그 아이템, 지금의 교류의 내용을 가지고서는 과거의 영화를 찾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는 한계에 지금 왔다.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어떤 학자들은 중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시대는 거하고 중국의 시대가 내하니 중국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세계의 주역이다. 이런 얘기도 극단적으로는 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속도가 무서웠거든. 이 커브가 워낙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뭐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시민의식의 발달 또는 또 생활 수준의 발달. 특히 또 방금 말씀하신 국가 경제의 발전 수준은 일정한 등락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사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로 그야말로
거의 뭐 수직 상승에 가까운 대내외 발전을 이루었지만은 최근 몇 년 들어서 바로 중국 경제의 침체, 둔화가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제일 큰 영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코비드 19, 코로나 19의 그 영향, 그다음에 그로 인한 국가의 대응 부재, 또 중국은 국내 총생산의 30%가 부동산 관련 아이템들입니다. 중국이 지금 부동산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어요. 네. 이런 것. 또 하나가 보면은 기후 변화와도 크게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극심한 가뭄과 한해로 인해서 네. 그 공장들이 남부에 있는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중국이 이 내수 경기를 지금 그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즉 국영 기업 위주의 지원을 많이 하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누렸던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술 투자라든가 자본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해져서 중국이 지금 경제 둔화가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 역시 바로 우리나라의 한중 교육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미국이 지금 뭐 거의 5% 이렇게 증가하는 동안 중국은 같은 기간 9%가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면 인구의 감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중국의 이런 성장 둔화가 한국 경제에는 이제 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중국에서 눈을 돌리고자 하는 사회 문화적 요인도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과 멀어져야 하나? 이런 생각에 도달하면 이건 섣불리 또 이렇게 단언하면 안 된다는 걱정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비단 우리 한국이 중시하고 있는 한국의 가장 큰 무역 대상인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한국에게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뭐 다른 나라 걱정은 그분들이 하시고 우리나라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마디로 우리는 중국 내에 있는 우리 한국의 공장이든 또 우리의 물건을 많이 팔아야,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니까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중국이 내수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품목들을 제외하고 중국 내수 시장에 우리가 침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노력. 물론 뭐 반도체는 뭐 일본과 더불어 우리가 독보적인 어떤 그런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만은 다른 일반 공산품, 일반 상품들을 가지고 볼 때는 그런 새로운 중국 소비자들을 끌 수 있는 아이템 개발,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중국에 집중되었던 그런 시장들을 다 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2, 3년 전에 중국이 호주의 석탄 수입을 금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호주는 2년 만에 그것을 잘 극복을 했어요. 물론 굉장한 타격을 받았죠. 거의 90%를 중국에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길이 막히니까. 그래서 호주는 나름대로 이 중국만 믿고 있다가는 이런 치명타를 당한다. 그래서 그때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라든가 이런 그런 그 대체 시장을 발굴을 해서 그 위기를 넘기고. 근데 중국은 가장 큰 그 수입국인 호주로부터 석탄이 안 들어오니까 절대적으로 국내 전력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 있었던 전력난이 발생한 것도 바로 호주로부터의 석탄이 금지됐기 때문이거든요. 원래는 중국이 서방 국가 중에서 호주를 완전히 중국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굉장한 노력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공을 많이 들였죠. 네. 근데 호주는 넘어갈 듯 하면서 결국은 그 서방의 저희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그런 시점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시작된 시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협의체에 적극 전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쿼드든 오커스. 뭐 이런 직접적 가입을 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든 결국은 미국의 한마디로 대중국 견제 블록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야마가 도는 거죠. 한마디로. 그 결정적인 정치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수입을 안 해서 에너지 부족으로 석탄 위주의 발전소가 네네네네. 돌아가질 않으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은 폭등하고 네. 민간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들이 그러니까 가장 큰 인구가 밀집되는 남부 지역의 일반 회사는 물론이고 민간에도 전기가 모자라서 전기요금은 동결돼 있는데 올리지는 못하고 그러니 단전해버리고 단절하고. 그래서 공장이 안 공장이 안 들어가고 들어오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어요. 정치와 경제가 긴밀하게 지금 그럼요. 연결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사실 92년 수교 이후에 경제 무역 분야의 교류는 간단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 정치 분야라든가 뭐 정치 외교 안보 이런 분야에서 협력이 더 잘 이루어졌다면은 아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을 텐데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하고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 많은 복잡한 요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것을 지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또는 특히 이제 정치가 문제죠.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이런 것들을 뚫어줘야 되는데 늘 그게 아쉽습니다. 이제 한국의 국가 생존 전략, 그랜드 스트래티지가 아무래도 좀 그 기반이 허약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없잖아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 위정자들, 뭐 대통령부터 우리 또 정부 당국자들 사실은 고민일 겁니다. 우리 저희들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도 버려서도 안 되고 중국도 버려서도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에 끼인 국가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를 맞대고 숙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범상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앉아 있지 말고 제일 쉬운 학자들 교류, 전문가들 교류, 공무원들 교류, 당국자들 교류, 정상 교류, 뭐 1+1도 좋고 뭐 1.5 트랙도 좋고 2+2도 좋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요즘 또 굉장히 더 강조되는 뭐 저런 공공외교 사실 이거 공공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 한중 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그냥 지금처럼 시간 흘러가라 하고 하면 이거는 더 심각해집니다. 당장 우리 이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이것이 중국에 가지 않는 일반 백성들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실제로 중국과 사업을 하고 중국에 출장을 가서 협상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절박하죠. 지금 생계의 문제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턱차라도 좀 보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옛날에 한진 장군처럼 바짓가리 사료 지나가면 다 지나가고. 그거 한번 지나간다고 해서 무슨 뭐 체면 깎이면 어떻습니까? 생존이 달려 있고. 아니 국익을 위해서 뭘 못해요. 임무 좀 하는 거지. 그래서요. 그런 노력을 비굴해지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을 가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과일을 따먹던 우리 이 세계 시민들이 경직화된 진영 대결 구도가 가속화되면서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민생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요. 한중 관계도 이제 30년의 긴 세월 공든 탑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온 국민이 지혜를 맞다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조현교 교수님 모시고 중국 얘기 들어봤습니다. 중국 얘기 더 흥미로운 양안 관계의 긴장 문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 듣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